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 결국 민간 집들과 사람들까지 위협했죠. 리프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진행 중인 큰 화재는 미국에서만 9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국가인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는 점점 더 가난하고 비교적 취약한 국가들과 함께 기상 악화 명단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유한 나라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시작징조라고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교 재난역학연구센터의 국제재난 데이터베이스 설립자가 언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름 북미는 피해가 막심했던 홍수를 겪었고 1580년 이후 가장 건조한 날씨와 이례 없는 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올해 여름 40도가 넘는 폭염을 맞았으며 이는 지금까지 더위의 기록을 깨부쉈고 전례 없는 산불 자연재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남유럽 또한 심각한 무더위와 불사태를 겪었습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토양의 수분과 나무 고리 기록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도가 미국 서부 기록상 1580년 이후 가장 건조한 연도인 걸 밝혀냈으며 이는 어디선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최적화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20년 전부터 예측해왔던 것이 현실이 되었으며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날씨와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정도가 심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인간의 거주를 흔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인데요. 이 해수면 상승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COP26 회의에서 진 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몸이 무릎까지 잠긴 채 수중 연설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2에서 4m 정도인데 매년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추세대로의 수면이 계속 상승한다면 향후 50년 안에 투발루 전체가 바닷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사이먼 코페 외교부 장관은 이 연설에서 기후변화로 투발루가 겪는 이 고통이 결국 인류 전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물속에 들어가야 할 만큼 절박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한편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며 벌써 동물들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극곰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인 사슴을 뒤쫓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그단스크 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콜라스체피츠가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에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방출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의 해수면이 최대 91.4cm까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단독으로 입수한 UN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PCC는 평가보고서 초안에서 지난 2007년 발간된 4차 보고서 때보다 해수면 상승 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인간 책임 역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채택됐던 4차 IPCC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2100년 해수면 상승 예상치를 최대 59cm로 전망했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최소 53.3cm, 최대 91.4cm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또 4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90에서 100%로 규정했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95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특히 초안은 IPCC는 최근 들어 기온 상승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구온난화 완화 현상은 단기적일 뿐이며 오히려 세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더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방출이 계속
고속도 해수면이 2100년까지 최소 53.3cm까지 상승할 경우 해안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인류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또한 뉴욕, 상하이, 베네치아, 시드니,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초안은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육지 침몰의 최대 피해국은 일본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100년 이내의 위험을 빠뜨리는 요인에는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을 경우 전 세계의 해수면은 60m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100년 이내에 일본은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난 COP26 회의에서 석탄 에너지를 아예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혀 선진국들의 공분을 사 최악의 국가로 뽑히기도 했죠. 한편 일본보다 먼저 위험이 닥쳐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인데요. 키리바시 공화국은 지난 2014년 피지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바누아레부 섬에 약 2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산림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만여 명의 국민이 대거 이사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알래스카 크기의 해양에 많은 섬이 흩어져 있는 이곳은 평균 해수면보다 겨우 1.98m 높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바다 높이가 60에서 120cm 정도 상승하리라 예측하는 2100년이면 육지를 둘러싼 모래 해변이 모두 가라앉으면서 지구상 최초로 물에 잠겨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터라 고지대 부지를 사들이거나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각종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세계는 인공섬과 해상도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부산시와 UN 해비타트, 오션익스는 세계 최초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UN 해비타트 사무총장, 마크 콜린스 첸 오션익스 최고 경영자가 각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인 UN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개발기업 오션익스에서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바이오락 활용을 통한 해안 생태계도 재생시키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의 30%, 약 24억 명이 해안 침식과 홍수의 영향을 받아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해상도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양해 각서에는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시범 모델 건설의 상호 간의 역할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와 UN 해비타트, 오션익스는 각각 사업 추진의 행정 지원자,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용한 시범 모델 사업 지원, 타당성 조사, 입지 분석, 사업 홍보 등 사업 시행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지난 7월 UN 해비타트가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의 파트너 도시로서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부산시가 화답한 것으로 시는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사업 시행자인 오션익스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입지 분석과 각종 영향성 평가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선, 플랜트 산업 분야 경기 부양, 해상도시 설계 및 해상성능 시험, ICT 융합 첨단 방제 및 운영 기술 등 플로팅 기술 발전,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을 통한 법제도 정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에 대해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을 UN 해비타트와 함께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 부산의 위상 강화에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부산시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의 요소수 사태로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품귀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역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원자재 부족으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마그네슘 공급
망해도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 속도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조만간 마그네슘 부족 사태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자동차 부품 공급자들이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업계가 심각한 부족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마그네슘 수출에 빠른 회복이 없다면 반도체 부족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1년까지 연장된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제2요소수 사태를 두려워하는 업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업계들은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공급 부족이 배터리 산업 발전에 제한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의 2차 전기 리서치 업체 고공리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난 이슈가 불거지며 일각에서는 제2의 요소수 사태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광물들의 가격은 최근 고공행진 중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말 톤당 52,000위안 약 965만 9천원에서 지난 9월 124,000 4천위안으로 2배 이상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코발트는 톤당 1만 위안, 니켈은 2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료는 이 배터리 가격의 30에서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 속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광물이지만 지역 편중이 심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리튬 원재료 주요 수입국 비중은 중국이 5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기차 경량화를 위한 광물인 코발트는 글로벌 생산량의 70%가 콩고민주 공화국에서 나오는데 여기 전체 채굴의 70%를 중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유럽에서도 중국발 원자재 위기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 CATL이 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데 유럽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CATL이 제조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 업체들의 주력 제품인 NCM 등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현재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LFP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는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모델 3, 모델 Y의 LFP 배터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인 EQA, EQB 등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포드 등도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는 크고 작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열 폭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LFP 배터리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항상 안전하고 폭발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기억되나 실제 그렇지 않다. LFP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에서 1년의 화재가 보고된 후 이러한 개념은 가라앉았습니다. 라고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분석가는 자동차에 LFP 배터리가 장착된 중국에서 발생한 3건의 전기 자동차 화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LFP 배터리에서 추출 가능한 금속은 극히 소량의 리튬이 유일한데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6배 이상 단가 차이가 나기에 재활용 비즈니스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함인데 재활용이 안 되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LFP 배터리의 단점과 중국 원자 재발 불안감으로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은 다른 협력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배터리셀 기업 ACC가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 및 전문가와 협력을 원한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공식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장바티스 페르노 ACC 최고운영 책임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자동차 배터리 셀의 미래라는 주제의 한불 협력 콘퍼런스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뤘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소재 협력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CC는 프랑스 토탈 에너지의 자회사 사프트와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자동차 업체
업체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입니다. 지난해 두 회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최근 메르세데스벤츠가 3대 주주로 합류함에 따라 ACC는 2030년 유럽 배터리 생산 능력을 120기가와트시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공언했습니다. ACC는 배터리 업계의 에어버스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ACC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CC는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로 지정된 배터리 사업입니다. 사업 보조금 28억 유로 약 3조 7,429억 원을 받아 견고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설립 2년차에 접어든 신생 기업이지만 300인 이상 고용, 연 26기가와트시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아시아 기업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ACC는 지속 가능한 가격 경쟁력 있는 고효율 고수명 배터리를 개발, 양산해 유럽 운송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페르노 COO는 ACC의 경우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챔피언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 차원이 아닌 유럽 차원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터리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야 하고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대량으로 배터리를 빠른 속도로 생산하려면 품질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터리 인재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런 4가지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대규모 배터리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망 기업에는 막강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ACC 측의 설명입니다. ACC는 2030년까지 유럽 설비 용량이 최소 20배 증가, 현재 50기가와트시 미만인 설비 용량이 1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페르노 COO는 배터리 강자들이 아시아에 있다. 일본과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좀 더 희망적인 국가라면서 한국과 프랑스 산업 생태계는 비슷하다. 양국이 기술과 경험, 역량을 결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은 일본보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페르노 COO는 한국의 인재 영입에 대한 바람도 전했는데요.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박사도 많고 엔지니어도 훌륭하다며 프랑스에서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적 자원 역량,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들에 기반해 협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공동 프로젝트 및 협력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 특히 신뢰가 높은 것이 한국 파트너들의 특징이다. 가치와 문화 공유에서 나눌 것이 많은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유럽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자 일본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원래 한중일 중에 일본이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공동 운영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가 전략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그 명성은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원래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돌연 파나소닉과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테슬라는 파나소닉 배터리 대신 LG화학과 CATL의 배터리를 탑재했죠. 그 후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 SDI가 중국의 CATL과 진검승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 9월부터 헝가리 공장에서 차세대 각형 배터리 젠5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젠5는 니켈 함량을 높여 주행거리가 기존 대비 약 20% 늘어나면서도 원가는 20%가량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 젠5를 통해 유럽 및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삼성 SDI의 젠5는 BMW의 전기차 i4, iX와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자동차 스펙터 등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승부를 가를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국의 원자재 두려움 확산이 한국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